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데요. 우려스럽게도 지금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연속 1000명대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나간 자정 0시 기준으로 해보니까 오늘 아침 발표된 숫자가 1,080명이었습니다. 1,050명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383명, 네. 경기 지역 274명, 인천 지역 48명.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만 705명에 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일주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30일까지 일주일 평균을 내봤더니 네. 하루 확진자 수가 1,033명이고 그중에서 해외 유입을 제한 지역 발생이 1,008명이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1,000명을 넘어섰던 게 12월 13일이었어요. 조금 주춤하는가 했는데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무려 5일간 계속 1,000명대가 유지됐었죠. 네. 그 뒤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1,000명 아래로 넘어간 날이 거의 하루나 이틀, 3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800명대 나왔을 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휴일 날 검사 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정말로 이틀 연속 다시 1,000명대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마포구 구의원 최의진 의원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그렇죠. 이 집합 금지를 어기고 파티룸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이 최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티룸 업주 등을 포함해서 5명이 28일 오후 11시 이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11시경에 합정역 인근에 있는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팀에 적발이 됐는데 적발된 시간이 11시예요. 아하. 지금은 9시면은 다 가게들이 문을 닫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지 2시간이나 지난 시간이고요.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분명히 파티룸은 집합 금지 대상인데 파티룸 내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주민이 소음으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네. 현장에 출동을 해봤더니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파티룸에 모인 것도 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웃고 떠들고 파티룸에서 그냥 물만 먹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가봤더니 5인 이상 집합권이 위반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뭐 어찌됐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 주민이 식사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 갔었다 하고 이 변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명, 뭐 본인은 해명이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분이 갔던 곳이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파티룸이에요. 파티룸은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정지 대상입니다. 네. 그거를 구의원이 모르고 했다면 구의원 애초부터 하면 안 될 뿐이었죠. 맞아요.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일반 국민들한테 지키려고 뭐 방역 수칙 잘 지켜라 난리를 치면서 네. 본인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방역 수칙 안 지키기 이 행태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우진 구의원은 이에 대해서 적발된 데 대해서 뭐라고 일단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내용이야 이제 즉 주민이 다른 데 식사하시고 두 분이 뭐 누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가긴 간 거 맞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5분이 계셨고 또 그런 장소였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해명이라고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면 7명, 10명, 100명 있는 자리도 가도 되겠네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최 의원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러 간 자리였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4명이 돼 있었고
본인이 5명이라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민원을 노래로 전했나 봐요? 민원을 이거 들어줘요 울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퇴 파악을 했으면 만약에 딱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노래를 부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재밌는 게 이거 보세요. 이 최 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들으러 간 자리였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 민원을 들었네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네요. 이것저것 민원을 했잖아요. 네. 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요. 사실 이 선진국에 보면은 네. 이 국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당선이 되면은 봉사가 아니라 군림을 하러 들단 말이에요. 그런 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어마어마한 민원을 들어주길래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노래 부르면서 민원을 들어줍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최우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4명은 술을 마셨는데 본인은 술잔을 받기만 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다만 이 5명 집합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 반성을 하면서도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파티룸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실로 이것을 헷갈리기에는 구조가 사무실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저것도 좀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사과를 좀 화끈하게 못합니까?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답니다. 자, 민원을 들어주러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을 들어주러 갔는데 그것도 9시.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20시 57분경에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9시 이후부터는 영업장 전부 폐쇄해요. 네. 시간대도 말도 안 되는 시간대에 가셨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주러 갔다고 칩시다. 쳤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본인이 앞장서 가지고 이거 집합금지 명령 그 대상이니까 지금 해산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술잔 돌리는 데서 본인은 받아놓기만 했다고 그러는데 술잔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꼭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자리에 앉아 술잔 받으면 먹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바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되지도 않는 무슨 9시 다 돼가지고 들어가고 업장에 파티룸을 자기 지역구인데 몰랐으면 그 지역구에서 뭐하러 구의원합니까? 조금 전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게 아마 이 해당 구의원의 사무실에서 홍보 사진으로 아마 그동안 찍어놓았던 사진일 거예요. 지금 이 옷차림이 지금 시기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일 텐데 보세요. 저렇게 소독기 메고 이 지역구 주변 구석구석을 소독 열심히 합니다. 바른 구의원이죠. 보세요. 저렇게 누가 저런 신경쓰도 안 쓰는 구석구석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못해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업무 때문에 좀 늦게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8시 한 20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빨리 그 식사를 하셔야 된다. 9시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딱 50분 되니까 바로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아무도 그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거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식당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영업자들의 눈물, 애환을 들어주고 닦아줘야 되는 사람이 늦게까지 파티룸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이 될 수도 있고 법에 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초범이긴 해서 벌금형까지 안 나와서 이제 과태료 처분이 예상이 됩니다만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최우진 마포구의원이 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소란스러우니까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지침 기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위반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른바 얘기하는 코파라치. 그 코파라치가 어떤 합성어냐면 코로나 플러스
파파라치. 아. 그래서 코퍼러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뭐 접대도 저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뭐 문화상품권 뭐 10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준대요. 온누리 네, 상품권 네. 주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서울시에 들어온 신고 건수를 보니까요. 하루에 50여 건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걸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옆 가게에서 5인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옆 가게에 있는 분이 이제 신고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달 기사분이 신고하는 이런 케이스 등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홍종선 기자님, 이른바 코파라치를 놓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자발적인 어떤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이거 너무 인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옹호론인 분들은 아니 신고한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게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이 문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거 무슨 스몰브라더냐 말하자면 서로 이웃 간에 일상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거냐 이런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이렇게 좀 댓글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방역이 우선인 거 알지만 전 국민을 서로 방역 감시망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아니 우리가 지금 충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반발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뭔가 이 방역의 사각지대까지 다 서로 감시가 되면서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말하자면 말 그대로 분분합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코파라치의 순기능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불신, 믿지 못하는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떻게 지울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단 감염 확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지금 집단 감염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네, 지금 그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0시 기준 792명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엄청난 급증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 방역 대책이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 동부구치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론보도 접해서 아시겠지만요. 최신 시설입니다. 다른 구치소는 단층으로 돼 있어요. 운동장도 야외에 있고요. 그런데 저곳은 12층 5개 동이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요. 김복준 의원님 안에 체육시설도 절로 실내에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밀접, 밀폐, 코로나 확산의 3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걱정되는 게 동부구치소에만 예, 예. 집단감이 비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번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큰 걱정인데요. 동부구치소 내에서 이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니까 좀 다른 교도소 등등으로 이제 분산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3일 날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재수자들이죠. 네. 그분들 85명을 이제 아마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교도소에 이송된 85명 중에서 네. 16명이 코로나 확진 환자로 밝혀져 버린 겁니다. 어허. 그 이외에도 강원도 북부교도소로 이송했던 재수자 중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또 이 밀집된 교도소로 네. 확진 상태가 지속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경북 북부 경북 청송에 있습니다. 제2교도소 수용자 중에서도 345명이 지금 확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에
지금 우려스러운 게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부구치소 관련하여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그 구치소에 들어오신 이후에도 그 구치소 내의 그 의료 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 오시던 분이고 그런 중에 이제 뭐 전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하시던 중에 사망을 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12월 27일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첫 사망자,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에 첫 사망자 혹시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창열 씨라고 66세 사람인데요. 이 국모닝 시티의 상가라고 여기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양사기의 주범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23일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음 날은 24일 날 형 집행정지 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하. 근데 27일 날 4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창열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귀에 익은 이름일 그렇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 진짜 이 네.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001년 그 이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사건 윤창열 그러면 거의 아마 기억들 네. 하실 겁니다. 이른바 이제 그 굿모닝 시티 만들어 놓고 분양 사업 하면서 그 법인 자금 그때 3,700억 정도를 몰래 가로챘던 혐의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2003년도에 구속 기소돼 가지고 10년 복역했어요.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2013년에 출소한 거죠. 네. 그 이후에도 또 뭐 16억 원대 사기 사건 혐의가 또 드러나가지고 추가로 또 4년 6개월 정도, 4년 6월 정도 형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해에도 또 추가 사기건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또 징역 6월을 선고받아서 재차 또 수감됐던 아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우려스러운데 지금 사망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불안감은 정말 증폭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용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동부구치소가 새로 지은 신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생겼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 원래 정원이 2,000명인데 한 2,400명 정도 지금 수용이 돼 있어서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밀접 접촉자들이 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의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화면인데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 수용자가 저렇게 글씨를 썼어요. 살려주세요. 확진자를 8명씩 과밀 수용하고 있다. 지금 창문을 통해서 지금 네. 저 손팻말을 들었네요, 지금. 서신 네. 외부 발송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적힌 종이를 쇠창살 너머로 한 20분 넘게 창밖으로 흔들면서 이 수용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동부구치소에 방역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금 증언들이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4일에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분들의 얘기예요. 그중에 한 분은 내가 이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발열 체크라든가 문진표 작성을 담당했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진자 발생 이후 상황에 이 이제 재소자 중에서 인후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내과에다 본인이 이제 보고를 했더니 감기약을 처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원래 이 코로나19가 감기 증상이다 보니까 증상 완화를 위해서 처방한 것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분, 24일에 이 구치소,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재소자가 들어오면 2주간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첫 1주는 독방을 쓰는데 둘째 주에서는 2명에서 8명 함께 방을 썼고 또 이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존 재소자 본인 같은 사람이 직접 배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 직접 배식하다 보니 네. 그분이 만진 식판을 내가 만져야 되네. 또 얘기도 나눠야 되네. 그 사람과 함께 식판을 주고받는 사이에 같이 식판도 붙잡고 있네. 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감염될까 봐 그 우려에 시달렸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방역 대책이 늦은 거 아니야, 뒷북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마스크를
일일이 지금 못했대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맞습니까? K방역 우수성 강조해 있잖아요. 재소자라고 차별한 겁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마스크를 예산이 부족해 못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최단민 변호사님, 지금은 오늘 물러났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 물러나기 직전 구치소를 이제야 방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 장관이 이 구치소를 이 비공개로 방문을 했어요. 비공개로 방문을 하면서 그제서야 알았는데 32일 만에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 31일 만에 방문인데 사실은 지금 법무부가 굉장히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전수검사를 지금 12월 18일 3주 뒤에서야 했고요.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가장 최고의 책임자인 추 장관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자 32일 만에 비공개로 동부구치소를 방문을 했는데 법무부가 구치소의 수용률을 앞으로 낮추고 모범수는 가석방하고 기저질환자는 형집행 정지를 건의하겠다. 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분리 수용을 하고 비확진자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수용하는 등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저렇게 이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이요.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쏙 뺐고 사전에 받지 않았답니다. 무엇이 걱정됐던 걸까요? 무엇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받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만약 어떤 민간 기업이었다면 그대로 저런 상황으로 놔뒀을까요?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요? 그 기업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이름 석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바로 설민석 씨입니다. EBS 역사 강사로 시작을 했죠. 대학원에서는 이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학부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전달력, 굉장히 또 표정도 좋고 이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연극의 1인극처럼 이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예능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에서 유명 예능인까지 됐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이게 역사 얘기를 하는데 시청률이 6%에 육박하는 또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설민석 씨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 그중에 좀 작은 위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사에 대한 왜곡 논란이 일었는데 자 이제 이 음악사의 부분은 R&B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재즈를 시넨크 프라트라가 부르면서 백인의 재즈가 되니까 이 흑인들이 다시 블루스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좀 초심을 잃어서 R&B를 불렀다, R&B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 음악평론가시죠 배순탁 씨가 자신의 SNS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탄을 한 겁니다. 정말 이건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정말 아무런 공부 없이 내뱉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묻고 싶다. 재즈, 블루스, 일렉트릭 블루스 이런 거에 대해서 책 한 권이라도 읽었느냐라고 하면서 배순탁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R&B는 그게 아니라 남부의 흑인 음악이 흑인 술집을 넘어서서 일리노이주라는 이 중앙선 철도를 타고 쭉 시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게 일렉트릭화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무슨 흑인의 초심 초기로 돌아가 전혀 상관없다 하고 개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재즈가 뭔지도 모르고 R&B가 뭔지도 모르지만요. 이건 압니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설민석 씨가 물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요. 정통 역사학도가 아니에요.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음악 관련해서 R&B가 탄생이 어쩌고 저쩌고. 최단비 변호사님, 이 논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평론가가 일침을 가했고 그럼 또 다른 논란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음악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9일에 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예요. 즉 세계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설민석 씨가 이집트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역사를 설명한 내용에 관해서 이집트 고고학자죠. 광미수 씨가 자신의 SNS에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다. 하나하나 언급하기 힘들 정도이고 지도도 다 틀렸다. 제가 자문한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지 마시라 라면서 아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팩트체크 워낙 많이들 얘기해서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 이분이 팩트가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설민석 씨의 해명이랄까요?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그 오류를 범했고 그 부분을 자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설민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채찍질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다. 속말은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또 호들갑들이야. 아이 내가 그냥 사과합니다.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채찍질로 여긴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파장이 큰 사안이 터졌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하여튼 설민석 씨 좀 안타까운 좀 일이긴 한데요. 설민석 씨가 이제 학부는 다른 이제 전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학원은 어디로 갔느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연세대는 제 모교니까 제가 잘 아는데, 아니 궁금한 게 역사를 공부하려면 연세대학교에 사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학과에서 정통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데 대학원에서 왜 거기를 안 가고 교육대학원을 가서 역사를 공부했을까? 거기서 약간 좀 의문이 있고, 물론 뭐 교육하는 입장에서 나는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표절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 매체가 네. 이 논문을 검증했는데 높은 표절률을 보였다고 보도를 해서 결국 설민석 씨가 이렇게 하차 선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논문이 표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걸러냈을까요? 해당 매체는 김복준 의원님. 해당 매체에서 이제 카피킬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피킬러. 아하.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알겠잖아요. 카피해서 복사해서 카피한 거 잡아내는 그걸 거. 찾아낸다. 네, 카피킬러. 그래서 네. 뭐 아마 학교에서 각종 논문 쓰시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쓰고 난 다음에 카피킬러 넣어서 한번 돌려보는가요? 아하.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마 이 설민석 씨 그 논문이 한 52% 정도 넘는 걸로 이게 나왔어요. 논문 네. 표절률이. 네. 보니까 총 표절률은 그 석사 논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747개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747개의 문장 중에서 187문장은 100%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고. 아하. 이른바 컨트롤 C, 컨트롤 V 차원인가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V 해버린 네. 거고요. 그다음에 56문장 정도는 90% 이상 했다는 거. 뭐 접두사나 뭐 표현 뭐 조사 같은 것만 뒤바꾼 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0개 정도가 8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100%나 90%나 80% 이건 뭐 따질 거 없이 네. 그 자체가 이거는 그 표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카피킬러 이 그 프로그램에 그 돌려본 결과가 네. 명백히 표절로 확인이 하하. 된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설민석 씨 입장은 뭡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설민석 씨는 자신의 SNS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과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다른 논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해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방송하자 혹시 방송국들은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까? 홍종상 기자님. 사실 설민석 씨가 지난해 지상파 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분 특별상을 받았어요. 올해는 이 연예대상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또 어떤 소개자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전파를 탔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중의 그 어떤 비판,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거기다 지금 논문 표절까지 겹치고 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설민석 씨가 인터넷 방송도 중단하고 또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하차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예대상 소개자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예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방송들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해당 방송국들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공식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각에서는 설민석 씨에 대해서 이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런 시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나 역사는요. 역사는 어떤 어떤 편향적인 그 시각이 거기에 추가되면 안 됩니다. 역사는 보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저는 설민석 씨한테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법학으로 박사 받았습니다. 근데 법학도요, 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민사법 전공이 있고 형사법 전공이 있고 상법 전공이 있고 다양해요. 법학 내부에서도. 하물며 이분은 남의 장르 음악까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분야를 평생 연구를 해도 항상 부족한 게 학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남의 장르, 남의 분야에 나서가지고 준비 없이 그런 행동하시면 나중에도 수명 오래 갈 수 없어요. 네. 요번에 느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 하차뿐만 아니라 당분간 자숙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은 아꼈던 분들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동서가 내 아이의 이름을 훔쳤다. 이러한 황당한 사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사연의 제목은 동서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훔쳤어요. 둘째 아이 이름을 도둑 맞았어요.인데요. 네. 이 고민녀는 둘째 아이의 분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엄마입니다. 근데 자신의 친정엄마가 얘야, 둘째 아이 이름 우리가 신중하게 골라야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친정엄마랑 같이 사비, 굉장히 꽤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첫째 아이 이름이 수진인데 둘째 아이 이름은 정말 신중하게 수아라는 이름으로 예쁘네요. 장명소에서 둘 다 받아온 예뻐요. 거예요. 수진이 수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이 낳기 얼마 전이 되면 이제 시댁 어르신들이 만났을 때 아이 네. 이름은 뭐로 하기로 했니? 해서 저희가 친정엄마랑 같이 이렇게 수아라는 이름을 받아왔어요. 수아라는 이름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뜻소개까지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마쳤습니다. 아하, 그러면 시댁 식구분들이 아이고 잘했구나 좋아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머 우리 둘째 이름 수아로 지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야 이거 부르기도 쉽고 이름도 이쁘고 좋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네. 동서가 있습니다. 이 동서가 어머 형님 이름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네요 하고 모두가 다 환영의 분위기를 어허. 보여줬다고 하네요. 사실 이 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동서지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동서도 아이고 예쁘네요 형님 이랬어요. 화기애애하네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근데 이름이 예쁘네요 했던 이 동서도 똑같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동서가 분만일이 먼저라서 동서가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얘기하기로 얘야, 네 동서가 애 이름을 수아로 짓고 출생신고까지 했다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띠로리. 고민녀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동서는 다른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네. 수아는 우리 친정 엄마가 장명소에서 돈까지 내고 받아온 거라니까요.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당장 동서한테 전화 걸어서 항의했을까요? 이 고민 여성은요? 바로 전화를 했죠. 아하.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분명히 내가 먼저 수아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가족 모임에서도 알렸고 친정엄마랑 내가 장명소에 가서 돈까지 내고 받아온 이름인데 나는 정말 내 이름 도둑당한 느낌이다. 하하.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동서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아니 나도 저번에 말했던 그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주변 사람들이 남자 이름 같다 너무 옛날 이름 같다 너무 얘기가 많아서 형님 저도 장명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아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하. 라고 하면서 아니 한 집에서 잘할 것도 아닌데 형님도 수아라고 하세요. 이렇게 대박 얘기했다네요. 사건. 고민 여성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갑자기 동서가 자기도 장명서 갔는데 수아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다 이러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 장명서에서 지어줬다고? 그러면 한자 뜻은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갑자기 동서가 당황하면서 제가 지금 우편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뭔가 이 동서의 대답이 어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제 좀 사과를 원했는데 도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남편은 아내 편입니다. 아니 형수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와이프가 아이 사주까지 앞에서 받은 이름이다. 어허. 죄송합니다. 우연인 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게 뭔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고민녀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이를 그냥 수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허. 남편이 그건 좀 꺼림칙한데.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래 그냥 네가 다른 이름으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고민녀가 저도 제가 받아온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하. 하지만 속은 참 많이 상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경찰 생활 32년간 수많은 절도 사건 접하셨을 겁니다만 정말 이건 진짜 이름 절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절도는 안 되죠. 뭐 저 재물죄가 아니니까 절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걸 훔쳐갔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고 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더더군다나 또 이 동서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얼마나 진짜 그게 곤란한 상황을 인식했으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전화까지 하셨겠어요.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수아라는 이름 정해가지고 나한테 얘기까지 하고 다 들었으면서도 얘가 몰래 훔쳐갔구나. 아하. 둘째 며느리가 훔쳐갔구나. 알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며느리분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출생신고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같은 이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양심은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냥 참으시고요. 아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름 뭐 훔쳐갔다고 칩시다. 이름 훔쳐간 그분 어차피 큰일 났어요. 왜요? 시어머니한테 찍힌 겁니다. 아하, 네. 이 사연을 접하고 누리꾼들은 대체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고민녀를 다 응원하고 있는데 아하. 뭐 저 같아도 혈압 받았을 것 같다. 아하. 동서가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다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법적으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뭐 동서끼리 싸우는 경우 있지만 식당 이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워요. 아하. 식당 이름. 식당이 한 군데가 잘 돼서 원조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맞아요, 원조다. 맞아요. 그래서 뭐 원조가 뭐 100군데가 넘는 경우가 아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후발 업체가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럴 경우에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재판까지 가면 원래 원조가 이길 수 있지만 일단 우선은 등록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 이름이 좋다고 하면 빨리 상표권 등록을 먼저, 상호권 등록을 먼저 하시고. 세상에. 어쨌든 좀 억울하실 거예요. 이 고민 올리신 화나죠.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하지만요. 이 남편분과 잘 상의해서 좀 슬기롭게 뭐든지 아이만 생각하시면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이 겨울 되면요. 진짜 이 노래 어릴 때 진짜 많이 부르고 자랐습니다. 이 막 공터에서 코 불면서도 막 놀고 그랬는데 진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겨울 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먼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짜 저 영화 보고 김복준 형이 참 눈에서 많이 참 뒤집어져 봤습니다 진짜. 네. 근데 홍종선 기자님 진짜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하고 또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제목 러브 스토리는 많이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 노래 제목이 뭐지? 노래 제목은 몰라도 들으면 아 하고 그렇죠. 다 아시는 네. 노래잖아요. 노래 제목은 스노우 프로릭인데 아하. 이 영화가 1970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남자 주인공 올리버는 명문 부호가의 아들이고 아하. 이 여자친구 제니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가난한 가정의 딸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회적 신분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을 하는데 꼬리를 네. 하는데
그만 제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숨지죠. 아이고. 슬퍼서 더 아름답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이 러브 스토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수북히 쌓인 저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마치 나 잡아봐라 하듯이 이 스노우프로릭 음악을 배경으로 저렇게 눈도 먹고 눈 위에 나란히 눕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 20세기의 명장면으로 아하, 그러네요. 꼽히는 그런 맞아요. 네, 저 배경음악. 네. 이게 프란시스 레이의 노래예요. 이거가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음악상까지 수상을 했었죠. 사실 저 영화는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네.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네. 세계 명작 100편에 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저희 시대 러브 스토리 안 본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스노우프로릭은 저는 주로 이제 들었던 게 폴머리 악단인가? 아하. 거기를 통해서 저 음악을 많이 네.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매년 12월 달 되면 저 정도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스노우프로릭 그 생각나지 않는 아하, 사람은 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명대사 있죠. 뭘까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아하. 그 명대사. 그 여주인공이 이제 죽어갈 때 아하.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나네요. 네. 제가 아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그건 이제 참 역시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1970년대 그 영화 겨울 명곡 정말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번엔 80년대로 넘어가서 80년대 유명한 곡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르기 센 긴 밤이요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나의 오, 인철 변호사님 마지막 장면이 좀 이채롭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의 찻집은 북한에서 인기곡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봅니다. 그래서 이명호 씨가 또 이 발을까지 굉장히 네네. 소화를 잘했는데 이 노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이라고 해요. 어허. 심지어는 이 김정일 생모죠. 고영희 씨도 이제 이 조용필 노래를 밤새 들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을 갔을 때 정보 고위 관계자가 조용필 측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겨울에 찻집 혹시 불러줄 수 있겠느냐 아하.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네. 정말 북한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느 이 레전드 가수들의 곡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이 노래는요. 최남희 변호사님 정말 노랫말에 참 한편의 시입니다. 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다 양인자 씨. 눈 내리는 날 겨울에 찻집에서 들어야 되는 노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이 가사가 이 작사가 양인자 씨가 쓴 건데 이 습작 메모의 가사를 그대로 한 거고요. 실제로 없어진 경복궁의 찻집에서 이걸 작사를 했대요. 조용필 씨가 처음 듣자마자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지만 본인한테는 겨울 노래가 없었는데 겨울 노래 딱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아니나 다를까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애창곡 중에 그러겠네요.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저 노래 한 번쯤 안 불러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겨울 관련 노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땐 말은 아득하게
홍종석 기자님, 남성분을 전화를 부를 때 너무 더 길이 안 올라가서 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가 네.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곡이에요. 아하. 이때 대상곡이 유열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저는 눈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정석 씨의 이 첫눈이 온다고를 더 좋아했는데 아하.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강변가요제가 여름에 열립니다. 네. 그런데 강변가요제 나가서 이 가창력의 소유자 이정석 씨가 예선에서 똑 떨어졌다고. 아이고. 왜 그러냐면 앞에 노래 4마디 듣는데 네. 3마디 뜨니 그만하더래요. 뭐냐면 본인은 뒤에 가야 이 가창력을 성량을 보여주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에 있었던 이 대학가요제 때는 네. 처음부터 이 노래가 사실 느닷없이 갑자기 슬퍼하지 마세요 할 때부터 세게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세게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금상이 됐는데 네. 사실 요 노래 말고 저 앨범 재킷에 보면은 사랑의 대화가 보이는데 요건 조각경 씨랑 맞아요. 듀엣이었잖아요. 아하. 이 노래도 너무 그렇죠. 좋았죠. 이때 또 이정석 씨의 이 인기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겼습니다. 맞아요. 꽃미남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이정석 씨 본인은 되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울을 봐도 난 내가 잘생긴 걸 모르겠던데요. 뭐야? 진짜? 네.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겼어요, 진짜. 자, 그렇다면 이번엔 90년대 노래 중에 겨울하면 생각난 노래 대체 뭘까요?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 조금 기다려 전화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노래는 사실 이 장범준 씨의 벚꽃 엔딩이 봄철 연금이라면 진짜 맞아요. 겨울 연금이라 해도 될 정도로 겨울철 되면 진짜 라디오 통에 많이 나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이 노래가 93년에 발표가 됐죠. 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겨울만 되면은 지금 음원 차트에 입성해요. 눈꽃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아하. 겨울마다 차트에 입성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고요. 유재석 씨도 겨울이 시작되면 바로 이 미스터2의 하얀 겨울부터 듣는다라고 하니 얼마나 겨울 노래의 상징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감독님, 우리 윤슬기 PD님, 우리 스튜디오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겨울왕국 Let it go, let it go. 자, 겨울왕국 쫙 펼쳐졌죠. 정말 여러분들 눈 호강 한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우울한 코로나19를 좀 벗어나고자 잠시나마 눈 호강 시켜드리고 있는데 김복준 의원님, 멋지죠? Let it go, let it go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멋있습니다. 예. 미스터2 하면 정말 인기 많았어요. 저는 당시에. 뭐 미스터2는 뭐 그거 하도 저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성가대에서도 부르고 불교 승가대에서도 그래요? 불렀다는 거예요. 네. 행사가 그렇게 많아서 그때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김건모 뭐 이런 사람들도 제칠 정도였는데 네. 근데 그 인기가 팍 식었어요. 아하. 근데 그 이유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이 집의 그 타이틀곡이 뭐였냐면 텅 빈 객석이었어요. 부르고 나서부터 이 객석이 아우, 차츰차츰 세상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네. 그래서 후배 가수들은 절대 제목 잘 선정해라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스터2의 저 남성 듀오 이후에는 사실 남성 듀오가 홍종석 씨 요즘은 이제 거의 거의 찾아볼 없는 수가 없어요, 진짜. 지금 이제 그 보이그룹, 걸그룹 어떻게 보면은 그 흔히 군무를 추는 맞아요. 그 그룹으로 이제 발전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 가수도 있고 듀오도 있고 트리오도 있고 좀 다양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뭐가 하나 사랑을 받는다면 일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트로트가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는 그러네요. 그런 세상을 기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그 겨울 명곡 앞으로도 정말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